측은하다는 정정짐을 갖고 있었다.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큰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배를 갈라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에 대하여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과 손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노인은 기운을 내려고 거북의 흰 알을 먹은 적이 있다. 9월과 10월에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고기잡이 도구를 보관해 둔 판잣집으로 가서 상어 간류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상어 간류는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들은 누구라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다. 그러나 간류를 먹으면 이른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사소한 감기나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눈에도 들어왔다. 그때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방금 전처럼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날씨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던 다랑어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나자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떠오르니 사방으로 날뛰었다. 다랑어들은 바닷물을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올랐다 떨어지곤 했다. 미끼 주위를 맴돌며 쫓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들은 저렇게 빨리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갈 텐데. 나도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다랑어 떼가 흰 거품을 일으켜 쫓아나다고 겁에 질려 물 위로 밀려 올라온 잔 미끼 물고기를 내려엎치는 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시에는 새가 꽤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고래를 만들어 밟고 있던 고물 쪽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당겨 끌어올렸다. 낚시에 걸린 작은 다랑어가 부르르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고기는 더 요동쳤다. 노인은 물속에서 푸드덕거리는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보았고 고기를 뱃전으로 채워 올리기 직전에 등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다랑어는 햇볕이 내리쬐는 고물 쪽에 놓여 있었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는 크고 멍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쑥한 고리로 배의 널빤지를 두들겨대며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생각해서 다랑어의 머리를 때려 직사시킨 다음 아직도 떨고 있는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좋은 미끼가 되겠다.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가겠는걸. 언제부터의 일인지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노인은 혼자 배에 탔을 때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곧잘 불렀다.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할 때 혼자 키를 잡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곤 했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건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게 되면서였던 것 같다. 노인과 소년은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할 때만 얘기를 하곤 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 때문에 도리 없이 갇혀 있을 때에만 얘기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했고 실제로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부들에겐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노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꾸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 하겠지. 노인은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할 것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니까 배에서도 원하면 언제든지 말상대가 되어주고 야구 중계도 들려준다지만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였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고깃대 주위에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다랑어들 중 나고된 한 마리는 잡았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놈들은 재빨리 달아나고 있다. 오늘 물 위로 떠오른 놈은 어째 죄다 급하게 북동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지금 시간이 그럴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변화라도 있다는 얘긴가? 이제 더 이상 육지에 푸른 해안 선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덮인 듯 이고 푸른 산 봉우리 봉우리와 그 위에 떠있는 구름뿐이었다. 바다는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고 햇빛은 물속에서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다. 해가 높이 솟은 탓에 수탉에 흩어져 있던 플랑크톤의 조각들도 사라지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는 수직으로 드리워진 낚싯줄과 물속 저 깊은 곳에 프리즘처럼 반사되는 햇빛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이 숨어버렸다. 어부들은 이들 고기의 종류를 통틀어 다랑어라고 불렀고 고기를 팔러 가거나 미끼고기와 바꾸려고 할 때만 제 이름을 부르며 구별했다. 햇살이 뜨거워져 노인은 목덜미의 열기를 느꼈고 노젓는 일에도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대로 배를 띄워놓고 좀 잘까? 발가락에 날씨줄을 감아놓으면 깨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85일째다. 정신 차려서 낚시질을 해야 돼. 그때였다. 물 위로 나와있던 초록색 막대기 중 하나가 물속으로 쑥 들어간 것이 보였다. 옳지. 노인은 눈을 빛내며 노를 배전으로 부딪히지 않게끔 조심하며 노바지에 걸었다. 그리고 팔을 뻗어 낚싯줄을 잡은 뒤 오른손 검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가볍게 들었다. 낚싯줄이 당겨지자 묵직하게 오는 느낌은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잡고만 있었다. 그때 또 그런 느낌이 전해졌다. 입안에서 시험삼아 건드려 보는 정도였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저 아래 백길 물속에 지금 만올리니 낚싯바늘과 그 뾰족한 끝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또 특히 다랑어의 머리통이 있었고 손으로 벌려서 만든 낚싯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은 뒤 왼손으로 낚싯대에서 줄을 풀었다. 고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사이로 슬슬 줄을 풀어놓은 단계였다. 이렇게 멀리 나왔겠다. 또 계절이만큼 틀림없이 큰 놈일 것이야. 자, 어서 먹어라. 600피트 아래에 어둡고 찬 물속이 있으니 너나 미끼나 얼마나 싱싱하겠니? 어둠 속에서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나머지 미끼까지 마저 먹으려구나. 고기와 미끼를 가볍게 가만가만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부탁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낚시에 끼워놓은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 게 어려웠던 건지 아까보다 힘차게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잠잠했다. 자, 한 바퀴 더 돌아. 그리고 냄새를 좀 더 맡아봐. 구수하잖아. 자,
실컷 먹어. 다랑어도 있지 않니?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맛에 좋단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먹어. 노예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을 쥐고 기다리면서 그 줄과 다른 줄을 동시에 지켜보았다. 고기들이 아래 위로 동시에 헤엄쳐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고기가 가볍게 다시 미끼를 건드렸다. 틀림없이 먹을 거야. 오, 제발 좀 물어다오. 그런데도 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먹지 않았다. 멀리 가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절대로 가버릴 리가 없어. 아마 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전에 낚시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의심할 많은 놈이니까 보지. 노인은 그때 낚싯줄이 다시 약하게 떠는 것을 느끼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세찬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힘을 느꼈다. 노인은 끌리는 대로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낚싯줄을 예비로 두었던 2개의 사리 가운데 하나가 풀릴 정도로 밑으로 잠겨 들어갔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이 풀려나갈 때 줄을 누르고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 봐라. 이젠 미끼를 물고 옆으로 달아나는군.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와서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입방정을 떨면 될 일도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놈이 얼마나 거대한 놈인지 가늠해 보았고 미끼 다랑어를 문채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고기의 움직임은 그쯤 멈추었으나 낚싯줄의 전혀 무게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러다 점점 더 중량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고 노인은 서둘러 줄을 더 풀었다. 그가 엄지와 검지를 잠시 꽉 치자 고기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줄이 곧장 아래로 내려왔다. 드디어 먹었군. 실컷 먹도록 놔둬야지.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계속 풀려나가도록 껴놓고 왼손으로 낚싯줄의 끝을 옆에 있던 2개의 예비사리 꼬리에 단단히 묶었다.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었다. 조금만 더 삼켜라. 토하지 않도록 잘 삼키란 말이야. 낚시판의 끝이 심장에 박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꿀꺽 삼키란 말이야.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 힘들게 하지 말고 떠올라서 작사를 널 찌를 수 있게 해다오. 자, 됐지? 실컷 먹겠지? 됐어. 노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2손으로 힘껏 줄을 낚아챘다. 1야드쯤 낚싯줄을 끌어올린 다음 자신의 몸무게를 축으로 해서 양팔을 열심히 움직여 연거푸를 잡아챘다. 너무 꼼짝도 안 했다. 오히려 고개는 천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인이 쓴 낚싯줄은 아주 튼튼해서 무겁고 큰 고기를 낚았는데도 알맞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을 등에 메고 있자니 줄이 팽팽해지면서 물방울이 튀었다. 물속에서 쉬쉬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노인은 몸을 뒤로 젖혀 가름대에 기댄 채 팽팽한 줄을 버텨 잡았다. 배는 서북 쪽을 향해서 끌려가기 시작했다. 고기가 끊임없이 움직여 노인과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미끼는 아직 물속에 있었지만 입질이 없어서 손댈 필요가 없었다. 이럴 때 그 애가 있으면 난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으니 마치 밧줄을 미끄러맨 말뚝이 된 셈이군. 줄을 더 세게 당기면 저 고기가 아예 줄을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 힘이 닿는 데까지 놈을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줄을 더 풀어주면서 말이야. 그래도 이놈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만약 이 녀석이 아래로 내려갈 작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 죽기라도 한다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 상황에 따라 내가 취할 방법은 꽤 있을 거야. 노인은 낚싯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비스듬히 뻗어내려간 줄은 계속 북서쪽을 로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았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영영이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4시간이 지나도록 고기는 줄기차게 배를 끌고 바다 멀리로 헤엄쳐 갔다. 노인도 그때까지 여전히 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이 녀석을 낚은 것이 정오였지 아마. 그런데 아직 이렇게 생긴 놈 어떻게 생긴 놈인지 보지 못했구나. 노인은 고기를 낚기 전부터 밀짚 모자를 푹 내려쓰고 앉아있노라. 점점 앞 이마가 쓸려왔다. 목도 말랐다. 할 수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뱃머리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마개를 열고 물을 조금 마신 다음 다시 뱃머리에서 기대 잠시 쉬었다. 돗자리에서 떼어낸 돛대와 돛 위에 걸터 앉아 쉬면서 고기와의 싸움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뒤를 놓아보았으나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상관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아바나에서 비치는 빛이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더 남아있었다. 그 녀석이 그 전에는 올라오겠지. 적어도 달이 뜰 때까지는 올라오겠지. 그것도 아니려면 다음날 해가 뜰 때는 떠오르겠지. 아직 지도 나지 않고 버틸만하다. 낚시를 물고 있는 것은 저 녀석이니까. 그런데 저렇게도 힘차게 끌고 가는 걸 보면 대단한 놈이야. 틀림없이 철사를 문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게다. 그 모습을 보면 좋으련만 나하고 겨루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꼭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구나. 해가 지고 나니 고기는 밤새도록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별을 보고 알 수 있었다. 해가 지고 나니 서늘해지고 등과 팔다리에 흘렀던 땀이 식어 죽기까지 했다. 낮에는 노인이 미끼통을 덮었던 자루에 햇볕에 널어 말렸었다. 그는 그 자루를 목에 비끌어 묶어 등을 덮은 다음 양쪽 어깨를 가로지르고 있는 낚싯줄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넣었다. 자루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데다 몸을 굽혀 뱃머리에 기대고 나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는 그저 약간 견딜만한 정도였을 뿐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는데 노인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나도 녀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녀석도 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이 이 짓을 계속하는 한 전화 하나 어쩔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노인은 그 중간에 한 번 일어서서 뱃전 너머로 소변을 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방향을 살폈다. 낚싯줄이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굳게 뻗어 내려가 마치 인광의 줄무늬처럼 보였다. 배는 한층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바나의 불빛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배가 조류 때문에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아바나의 불빛이 안 보이게 된다면 배는 생각보다 더 동쪽으로 나가 있을 게다. 오늘 그랜드 리그전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 배 위에서 라디오를 듣는 건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러다가 문득 노인은 고기를 떠올렸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어리석은 행동은 금물이야.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를 도와주고 이런 근사한 구경도 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야. 늙을수록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어둬야 한다. 잊지 말고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저 다랑어를 꼭 먹어야 돼. 그는 타이르 자신에게
말했다. 밤새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속에서 뒹굴고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듯 물을 뿜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야. 이렇게 놀고 장난치고 부러울 정도로 서로 사랑한단 말이야. 날치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형제가 아니야. 그러다가 노인은 자신이 낚은 큰 물고기가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저렇게 기운이 좋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은 또 처음이란 말이야. 하고 노인 생각했다. 영리한 놈이라 그런지 뛰어오르지도 않아. 갑자기 솟구쳐 오르거나 덤벼들면 꼼짝없이 내가 당하게 될 텐데도 전에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적이 있는지 그래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단 말이야. 저하고 겨루고 있는 상대가 겨우 노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겠지. 얼마나 큰 고기일까? 값은 얼마나 나갈까? 미끼를 먹는 걸로 봐서는 분명 수컷 같은데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인간과 싸우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건지 나처럼 그저 필사적인 것뿐일까? 노예는 언젠가 마을린 한 쌍 중에 한 마리를 낚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고기들은 언제나 수놈이 암놈을 먼저 먹게 하는 법인데 그날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미끼를 먹었던 암놈이 낚시에 걸려 필사적인 투쟁 끝에 기진맥진해버렸다. 수놈은 낚시줄을 걸어 넘기도 하고 수면을 맴돌면서 줄곧 암놈 옆에 붙어있었다. 수컷이 너무나 바싹 따라붙는 통에 노인은 조마조마했었다. 나처럼 날카롭고 크기나 모양 또한 나처럼 생긴 수컷의 꼬리 때문에 혹시 낚싯줄이 끊기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노인이 암컷의 갈고리를 끌어올려서 몽둥이를 후려갈기고 오돌토돌하고 뾰족한 주둥이를 붙들고 뒤통수를 마구 후려갈길 때도 소년이 배 위로 암놈을 끌어올리는 것을 도울 때까지도 수놈을 배전을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착사를 준비할 동안에도 수놈이 암놈이 어디 있나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연자줏빛이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줄무늬를 내보이면서 물속 깊이 잠겨들어갔다. 참 멋진 놈이 있어. 그렇게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니 하면서 노인은 당시 전경을 떠올렸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때처럼 슬픈 적이 없었지. 소년도 가볍게 웃고 그때 돌아가서 그 고기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칼질을 했었는데 그 애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뱃머리에 둥그스름한 널빤지에 몸을 기대었다. 그때 어깨에 메고 있던 낚싯줄에 고기의 거센 힘이 느껴졌다. 고기는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들리고 있었다. 너도 일단 내게 걸려든 이상 무슨 짓이든 선택해야 했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고기는 올감이나 함정, 배신에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로 가서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잠겨 있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미치지 않은 그곳까지 가서 그를 기어이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이제 저 고기와 내가 만난 것이었다. 정오부터 우리는 같이 지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저나 나를 도와줄 이는 없다. 어쩌면 난 어부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노예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부는 내 천직이야. 그러니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다랑어를 먹어야 한다. 동이 트기 전 무엇인가 뒤쪽에서는 낚시에 걸렸다. 낚싯줄의 맨 막대가 찌는 소리가 들리더니 줄이 배전 너머로 마구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선현용 나이프를 빼어들고는 큰 물고기의 중량을 왼편 어깨로 버텨내면서
배전은 된 낚싯줄이 끊어져 버렸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예비사리를 부러진 끄트머리를 이어 단단히 비끄러매었다. 그는 한 손으로도 솜씨 있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매듭을 맬 때는 한쪽 발 사이에 대고 눌렀다. 이제 노인은 6개의 예비 낚싯줄사리를 가진 셈이 되었다. 막 잘라낸 데서 2개가 생겼고 둘은 고기가 미끼를 따먹어 버린 데서 거두어 들인 것이었다. 날이 밝으면 40기짜리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도 끊어 예비사리에도 이어놓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칫하면 200기짜리 질 좋은 카탈로니아산 낚시와 목줄을 잃고 말겠구나.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고기를 낚느라고 이 녀석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다. 지금 막 미끼를 따먹은 고기는 마할린 아니면 황새치나 상어겠지. 줄을 잘라내기 바빠서 미처 어떤 놈인지 느껴보지도 못했네. 그 애가 있었으면 오죽이나 좋아.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아이는 여기에 없지 않은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이제 어둡거나 말거나 마지막 낚싯줄이 있는 데로 가서 그 줄마저 끊어버리고 2개의 예비사리를 마저 만들어 두는 게 상책이었다. 노인은 주저없이 그렇게 했다. 어두운 곳에서 그런 일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요동쳐서 얼굴을 쳐박고 넘어져 그만 눈알에까지 끼고 말았다.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턱에 닿기 전 말라붙었다. 그는 다시 뱃머리 쪽으로 돌아가서 배전에 기대주었다. 자루를 잘 조정해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어깨 부위에서 다른 쪽으로 낚싯줄이 옮겨맸다.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조심스레 감지해보며 손을 물에 담가서 배의 속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무엇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요동쳤을까? 노인 생각해 보았다. 낚싯줄이 그 커다란 등 위를 스쳤던 게 분명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등만큼 아프지 않을걸. 저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영원히 이 배를 끌고 갈 순 없겠지. 지적거릴 물건도 다 치워놓았고 낚싯줄도 넉넉히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었다. 고기야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있으마.